자,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일장 공략주를 설정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종목 뭐 일동제약도 있고 또 뭐 소형주 중에서 한국 석유, 대성에너지, GSE도 있고 근데 이 종목군들은 장중의 변동성 확인해서 거래대금 거래량 확인해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야간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설정을 가져가기보다는 SK하이닉스나 LG화학, 현대차, HMM, 하나금융지주는 일단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군들은 만에 하나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목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원래 변동성 매매에서는 음봉이면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추천 매매로 이제 저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했을 때 그럴 때에 패닉에 빠질 만큼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그런 종목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어찌 됐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어 드려야 돼요. 그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에 이제 원고하고 종목군들의 PDF 파일을 이제 좀 나눠 드릴 건데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일동제약의 PDF 파일 그리고 방송 원고 그리고 또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제 내일장 공략주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 드려야 되겠죠. 방안에 힘겹지만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뭐 상상 해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이제 뭐 상한가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교육의 힘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교육의 힘 이렇게 올려주시면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 요 기준을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원님들도 오늘은 너무 많이 계좌 손실률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력주도 뭐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거기에 말 같지도 않은 LG화학의 낙폭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저 정도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데 오늘 뭐 거래 터지면서 저 정도 거래량과 함께 하향세가 그 하락 와 진짜 이거 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수익 종목에서 이제 몇몇 종목이 방어가 되긴 했는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자 교육의 힘 예. 우리 그 능동적으로 VVIP 회원님들 방에서 교육의 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VIP 회원님 방에서는 오늘 다소 이제 뭐 패닉 상태다 보니까 접속 인원이 좀 제한적이실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컴퓨터 일찍 꺼두시고 그냥 뭐 쉬시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VIP 회원님 방에서 오늘은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교육의 힘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우리 그 무료방에서도 교육의 힘 지금 이데일리 방이 이제 새롭게 오픈된 방인데 그죠? 이쪽에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방에서는 오케이 교육의 힘 올라왔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데일리 방 기준에서도 기존 방 그리고 네 번째 방 박승규 TV 네 번째 방에서도 영준 선생님 교육의 힘 오케이 그리고 여섯 번째 방 그죠? 여섯 번째 방이 이제 새롭게 생긴 방이죠. 여섯 번째 방에서 교육의 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도 올려드린다 했죠. 제가 자료도 같이 드려야죠. 일단은 자료 부분도 꺼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자 원고 그리고 일동제약,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그리고 지난번 강연의 자료까지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장 공략주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안 올려드렸죠. 오늘 이제 방송 원고부터 해서 자료 받으시고 원고 자료 좀 이따 봐서 이제 동영상 교육 자료도 드릴 거예요. 도서는 한번 뿌려드렸을 거고 추가적인 도서도 있어요. 세 번째 방도 교육의 힘 총 8개 무료방이 있는데
좀 능동적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능동적이셔야죠. 총 8개 방 중에서 5번째 방에서도 교육이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지금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쉬운 장세가 아닙니다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신감을 우리가 갖고 대처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그 말씀을. 자, 그렇게 해서 시황부터 이제 차분차분 놓고 볼 거예요. 시황부터 놓고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이제 지금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사실상 연출이 돼 있잖아요. 그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연출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안정화가 될 수 있겠느냐? 안정화가 그리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원금 회복이 되겠느냐 뭐 이런 기준점들을 설정하고 계시는데 원금 회복을 떠나서 수익 기준으로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의 강세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겠죠. 저는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시장의 강세 흐름은 굉장히 가파르게 코로나19 때보다 더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가지 차분하게 들어보시면서 그래서 긍정적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오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자료를 다 올려드렸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시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게 없어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공포감에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도 와닿지 않고 패닉 상태 수준의 흐름만 자꾸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좀 퇴색이 됐어요. 뭐냐면 장중 저가의 기준에 이러한 변동성까지 나온다. 이러한 변동성 미만으로 변동성이 장중에 형성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미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항 자체를 시장에서 반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던 내용, 모르던 내용, 이거는 아닌데 갑작스럽게 터진 내용. 뭐 예를 들면 9.11 테러 때 뭐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하한가 들어가는. 그때는 이제 진짜 세계대전이 나는 것처럼의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뭐 미국 쪽은 휴장이었고 오히려 미국은 휴장 이후에 강력한 경제 조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오히려 폭발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로부터 쭉쭉 시장이 견인되는 모습이 나왔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충격 범위의 흐름이 전쟁이라는 거는 것이 우스운 것도 아니고요. 충격 범위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윤 정도는 감히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지수의 변동이 사실상은 좀 다소 제한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2.60인데 3.5하고 2.6하고 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변동률 자체가 제한적으로 장중에 형성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8이래요. 일본이 그러니까 최근에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변동이 나왔던 게 3.58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뭐 전쟁에 노출됐던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의 흐름처럼 좀 힘겨웠지만 그런 지수의 변동률에서 시장이 잘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이 이제 뚜껑 열고 보니 처음에는 이제 낙폭이 제한적이었다가 지금 낙폭이 점점 확대가 돼서 지금 얼마? 유럽 쪽의 낙폭이 지금 닥스 같은 경우에 4.675%까지 선물해서 하락이 나왔어요. 140포인트를 돌리긴 했는데 1%를 돌리긴 했는데 5.69%까지 그럼 미끄러졌다는 거죠.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기 힘든 변동성이 터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는 이 변동성에 못 미칠 겁니다. 이 변동성에 미칠 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 변동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는 내일 아시아 쪽이 선반영돼 있다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폭이 연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 모든 그 전망이나 전략이 예? 무의미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줘라. 내가 그걸 보고 믿을란다. 어? 그러면 그걸 보시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시장이 이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붕괴될 거냐? 세계 경기가 붕괴될 거냐? 붕괴된다라면은 그 근거치를 줘라. 어떤 전제 조건이 연출이 될 거냐? 그 근거치를 좀 줘봐라. 그러면 윤정두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1월 6일 또 1월 19일, 2월 11일, 2월 22일 이럴 때 보여드린 지표 그대로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지표하고 추가적으로 CDS 프리미엄을 또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환율을 보시죠. 환율. 예? 첫 번째 기준에서 환율. 환율을 보시는 거는 환율 보시고 원자재 가격 보시고 환율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흐름이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어때요? 이렇게 훼손이 됐나요? 이렇게 훼손이 됐나요? 리먼 터질 때 1,600원이 훼손이 됐죠. 원화 가치가 거의 휴지가 됐다는 거예요. IMF 때는 1,954원 뭐 하여간에 1,952원 뭐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1,300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코로나19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 가지고 저렇게까지 들어올려질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 꼬리 쫙 달고 내려온 거죠. 순식간에 한번 저렇게 움직였다는 꼬리 확 달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얼마냐라고 했을 때 1,200원. 응? 오늘 1,200원 살짝 넘겼고 그 앞에서도 살짝 넘기고 있었어요. 응?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환율이 얼마였길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했을 때 제가 기준을 잡을 때 이제 우리나라 환율 방어 쪽이 됐던 것이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이 3개년도 연속 이루어진 1,140원. 저는 이제 항상 그래서 1,140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사실. 그 1,140원을 그 기준으로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었다라는 거죠. 위든 아래든. 그럼 지금의 기준은 1,200원이면은 그 윗자락의 상당 부분에 부딪히는 기준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공포감. 야 이거 세계 3차 대전에 핵전쟁 나는 거야? 나 죽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 그 저 채팅방에 글 올려주신 거 보면 전쟁 났어 이거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진짜로 공포감에 앞서서. 그럼 주식시장은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러한 상황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식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어? 외환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어? 외환시장이 열려요? 주식시장이 열리나? 안 열려. 주식시장도 안 열리고 외환시장도 안 열리고 상품시장도 안 열려요. 뭐 진짜 그 전면전에 세계 뭐 3차 대전, 4차 대전으로 치닫는다면 패닉 상태에 빠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렇다면은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환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원화의 가치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런가요? 1,200원이? 그냥 오늘도 뭐 대도 않는 방송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갔고 안전자산인 금이 강세를 띄었고 뭐 얼마나 어떻게 강세를 떴길래 그게 강세인 거고 원화의 가치가 얼마나 훼손됐길래 이렇게 된 거고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의 기준을 뭘로 잡아요? 달러로 잡는다고? 거짓말쟁이들.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의 기준을 뭘로 잡아요? 툭하면 미국이 달러 약세로 전환시키고 어느 쪽이 강세로 진행이 되죠? 엔화가 강세를 표출하죠. 왜? 미국 쪽의 기준에서는
우리한테나 뭐 일본한테 큰 형인 것처럼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원체 등치가 큰 동생이다 보니까 그냥 냅둬서 그렇지 다들 형들이잖아요. 형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을 올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생긴 국가 아우 동생 힘이 너무 커. 환율이나 이런 부분을 미국이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응? 유럽이나 유로화 대비 그리고 파운드화 대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엔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뭐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되면 엔화가 강세를 띌 거 아닙니까? 달러 인덱스의 약세라는 거는 엔화가 강세를 띠는 걸 의미해요. 그 일본하고는 이제 꿍짝꿍짝이 맞으니까. 표면상으로는 이제 일본도 큰 소리 가끔씩 치지만 무슨 큰 소리야. 미국의 전체적인 어찌됐건 전략 기준대로 가는 거죠. 요게 엔화의 엄청난 약세예요. 뭐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혼란스러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 기준에 저 당시 기준에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엔달러 환율인데 124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어. 근데 요 자리에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리먼 터지고 나서 급격한 조정을 받을 때 75달러 54센트.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죠. 저 부분에 대해서 야 미국하고 공짝이고 미국이 시켰어 이게 아니라 뭐 안전자산 최고 안전자산 끝내줘 안전자산 일본의 엔화는 안전자산이에요. 엔화가 무슨 안전자산인가? 응? 엔화 자산이 안전자산이겠지. 엔화 자산, 엔화 채권이라든가 뭐든지. 하여간에 환율이 저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의 그 흐름일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불거집니다. 뭐가 불거져요? 2015년 상반기에 1분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이란이죠. 지금 별 얘기 안 하지만 이란과의 핵협상을 2015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개 국가 협의를 해서 2015년도 3분기에 전부 다 해결을 하죠. 7월인가요? 하여간 다 해결을 하죠. 협의를 합니다. 그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깨버려요. 그럼 그분이 뭐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지. 보수당이자는 보수로부터 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표를 받아서. 어찌됐든 2015년도에는 이란의 핵협상 또 그렉시트 또 메리스 또 중국의 비이성적인 중국 주식 시장의 비이성적인 변동성 또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 그거는 미국과 협의된 약세 또 뭐 그런 정도 수준의 흐름과 함께 2016년도엔 뭐요? 브렉시트 6월 달에 그렇게 해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띈 거예요. 그리고 변동률도 굉장히 컸어요. 음봉의 크기가 어때? 굉장히 크죠.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컸단 말이야.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뭐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윤정도 말 맞다나 경기가 좋아지고 지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윤정도 주장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경기가 어려우면 부양책을 내놔야지 무슨 긴축을 해.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예요? 전쟁을 한다? 뭐 러시아 쪽에서도 전면전이나 이런 내용의 흐름이나 뭐 점령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군사시설만 뭐 공격을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고 미국은 참전을 안 하겠다 경제 제재만 굉장히 강력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약간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중동 쪽에서는 지역 분쟁 없었나? 지정학적 리스크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경기 둔화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파급이 돼서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둔화될까 봐. 그럼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터져 있는데 경기가 계속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돼 버리면 결론은 뭐가 됩니까? 가장 우려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까 봐. 그 내용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 내용 저 내용 따져보지도 않고 전쟁이 났어요. 뭐? 전쟁이 났다니까요. 근데 뭐? 전쟁 나서 에너지주하고 식료품 어디 피난 가게?
에너지 사 모아놓고 뭐 라면 사다가 뭐 피난 가게요? 어? 결론적으로는 금융시장 전체가 문제가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엔화가 지금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하락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또 매매를 하고 있는 또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아우 이거 아닌데 힘겨운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관심도 있겠지만은 전쟁 관련해서 야 뭐지? 뭐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되나? 외환시장의 환율이 휴지가 돼? 뭐지? 아 주식시장 좀 빠졌대? 그다음 뭐지? 없어요.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거나 안전자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이유 가지고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거나 원화가 어마어마한 화폐 손실이 나오거나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손실이 나오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돼? 두바이 뭐 서부 텍사스 중길 얘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락해야 돼, 상승해야 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그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가 돼.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7배라고 해도 기업이 실적이 악화가 되면은 주가 가만히 있어도 PER은 높아지게 되죠.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자 1번은 오른다. 2번은 내린다.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상태면 원유가 어떻게 해야 돼? 1번 오른다. 2번 내린다. 3번 모르니까 와 있잖아. 빨리빨리 진행해봐. 그리고 종목 내놔. 1, 2, 3번 중에 빨리요. 저도 지금 하도 잠을 못 자니까 숨이 차. 요즘에는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나요? 자다가 그냥 확 올라와갖고 목구멍 막 다 따가워지고 막 코로 넘어갖고 막 아파. 진짜 새벽 막 5시, 6시, 7시에 잠을 못 자고 누워갖고 이렇게 있다가 잠깐 잠들면은 역류성. 그러니까 또 새벽에 무지하게 먹는 거지 윤정도가. 왜 살이 안 빠지겠어요?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는다고 해놓고 새벽에 그냥 막 집어 먹는 거야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 정신도 힘겨워 죽겠는데 그 1번, 2번, 3번 그걸 못 눌러? 상상상 모르니까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3번 뭐 3번 누르랬더니 상상상 누르시든가.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 옆에서 엄한 친구들이 야 이거 뭐 심각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뭐가 심각한데 야 니들이 한번 정확히 얘기해봐. 모르잖아. 지들도 모르면서 왜 엄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공포감에 빠뜨리게 하냐 이거야. 공포감이 아니라 실질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용건 선생님께서 1번 누르셨고 우리 원현 선생님께서는 3번 잘 모르겠다. 이범직 선생님도 1번 누르셨고 미로 선생님 상생상 3번 야 나 몰라 빨리빨리 진행해 누르셨고 1번이 오른다고요. 상품에서 1번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른다. 2번이 오르면 이제 급등 폭등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럼 2번은 뭐예요? 2번은 뭐야? 2번은 내린다. 3번은 뭐야? 3번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1번이 압도적으로 이제 좀 많으신 것 같아. 몰라도 돼, 틀려도 되니까 한번 넣어보자고요. 지금 8개 무방 중에서 VVIP방 하나 빼고 나면은 뭐 채팅방에서도 올리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무료방에서는 4군데뿐이 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료는 요 올린 4군데만 자료를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자료 안 드려. 그리고 지금 우리 정 의원님들도 오늘은 너무 힘드신 건지 우리 VIP방에 계신 분들이 제한적이죠 지금. 그죠? VIP방에 계신 분들이 올리시질 않아. 11시가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결론은요. 그래서 다른 방송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송을 전혀 보실 필요 없다. 윤정도 말만 들으셔라. 뭔 소리냐면은 유가가 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론은 뭐냐고.
경제 침체를 가져올까봐, 경기 둔화를 가져올까봐 걱정하는 거지. 저쪽에서 전쟁하는데 윤정도한테 50 넘었는데 이제 윤정도 너도 일로 와봐. 총 들고 와. 가자. 우리나라 뭐 파병을 한다 안 한다 다 떠나서 가자. 이거 아니잖아. 지금 전쟁 자체의 공포감이 아니라 전쟁 자체의 공포감이 아니잖아요. 왜 무서워하냐니까. 아니 시장 깨져서 힘들어야 하지 말고 가슴에 손 얹고 난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지금. 우리 연구원이나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런데 다 좋아. 니들 왜 우냐?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니? 아, 시장이 빠져. 그러니까 시장이 왜 빠지는 거니? 아니 뭐 침공했으니까 도돌이표야 계속. 도돌이표. 명확히 다시 말씀드려요. 왜 공포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의 기준이라면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될까 봐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 이범 집사님이 정답인 거야. 2번. 유가가 오른다고? 폭락이지. 아까 엔화가 어떻게 된다고? 강세죠. 무슨 강세야 그게. 약세지. 위로 올라가면 강세야? 약세지. 아우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딱 볼 거는 별거 없다. 금리는 제로금리다 지금. 이번에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순간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인 거야. 전쟁하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인 거야. 그거 한 가지. 금리에 대한 부분에 긴축을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난다면서요.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강세예요, 약세예요?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냥 이것까지 환율까지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강세가 아니라 약세예요. 엔화 114엔을 줘야만 1달러를 사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면은 100엔만 줘도 1달러를 사. 그럼 강한 거지. 75엔만 줘도 이 당시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사. 이때는요. 120엔을 줘야 1달러를 사는 거고. 75엔만 줘도 1달러 사. 엄청나게 강세죠. 이게 강세라고. 이게 강세. 이게 약세. 지금 뭐야? 약세잖아. 안전자산으로 회귀라며. 어떻게 약세가 나오나? 마찬가지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발생되고 뭐 송유관이 뭐 공격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기준은 생산의 차질 때문에 경기가 좋은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생산의 차질 때문에 공급이 둔화돼.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가는 오를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경기 침체야. 경기 침체야. 시장이 깨지면 유가 올라가요? 바보야? 시장이 깨지면 유가 올라가냐고. 바보냐고. 시장이 깨지는데도 유가가 올라간 부분은요. 요 경우가 있어요. 로그 차트로 보셔야 돼요. 이건 로그. 퍼센테이지 차트. 왜냐하면 정확히 시장이 금리를 내린 게 언제? 2007년 9월 그리고 정확히 2007년 10월에 시장은 무너집니다. 그게 어디예요? 10월부터 해서 정점 찍고 내려와. 여기가 이제 11월이고 이 검은 색깔 줄이 10월입니다. 저게 10월이면은 유가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저만큼 더 올라가잖아. 얼마큼? 이만큼.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 그죠? 요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면 뭐 퍼센테이지로도 많이는 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띠용. 저만큼 오른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유가가 경기가 좋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특히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여기서부터 2003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100불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라는 전략 비축률 드러나 보셨어? 솔직히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까지 할 정도로. 근데 윤정도 저한테 악을 씁니다. 야, 유가 오르는 거 박수치고 좋아하세요. 경기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져서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그때의 기준에 금리를 올리는 기준,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서 그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수요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간다. 땡큐하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유가는 오른 게 없더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른 게 없었어요.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다시 로그 차트가 아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반 차트로. 왜냐면 요 십자선 위쪽에 흐름이 올라간 거,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 왼쪽이 저 정도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아니야. 안 오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기준에 저거를 로그 차트로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퍼센테이지 대비 요 정도. 그럼 왜 금리를 낮췄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저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저 당시의 기준은 원흉이 글로벌 시장의 원흉이 누구예요? 미국발 서브프라임이었죠. 미국발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500만 원만 있어도 1억짜리 집 사게 해준 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거품이 되고 더 이상 수요가 없어지는 거. 그렇게 돼서 주택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 그게 이제 서프라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유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내려 요 선 딱 넣어준 그 시점부터 금리를 내려 여기서부터 10월부터 그럼 어떻게 돼? 금리를 내리는 순간 달러화의 약세. 근데 그것이 가파른 금리 인하,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러는 상황.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네.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거네. 결제 통화의 훼손 때문에 파생시장에 머물러 있던 나머지 자금이 원유 시장에 머물러 있던 나머지 자금이 오버슈팅을 날려버리고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야 1달러 가지고 빵을 한 개를 못 사 먹어. 그러니까 1달러에 1리터를 난 못 팔겠어. 1리터에 1달러 50센트를 내. 그래야 나는 빵을 사 먹을 수 있어. 즉 달러 가치의 훼손 때문에 상품 가격이 추가 강세가 일정 범위까지는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미국의 5대 IB 5위인 베어스턴스가 망하죠. 언제? 2008년 1, 4분기에. 뭐 때문에?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감당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세계 4위, 미국의 IB 4위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죠. 그리고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이때까지 누려왔던 금리 인상 시기, 그런 시기에 누려왔던 그 엄청난 호황세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금리를 내릴 만큼 최악의 상태구나.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없죠. 경기가 깨졌다며. 수요가 없죠. 경기가 깨졌다며. 그러니까 수요가 없지. 유가는 어떻게 돼요? 박살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정상적인 경기 뭐 상관없어. 그냥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우리 수급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수요는 그대로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은 수요가 유지가 돼요? 경기가 둔화됐는데 어떻게 되겠어? 급락이지.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야 이거 심각하구나. 세계 대공황이 오는구나. 위기가 오는구나. 우크라이나 침범하는 순간 이거 다 박살난 거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응? 지금 그런 전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먼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냐는 거지. 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윤정도 말을 믿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폭락이 오고 엔화가 초강세를 연출하고 엔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엔화 초강세를 연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원화가 초약세를 연출할 때 우리의 잘못 하나도 없는데 원화 가치가 막 훼손이 돼. 그럴 때 진정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구나. 지금은요. 그냥 주식시장에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 나올 수밖에 없는 변동성. 그게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뭐 달러 인덱스는 외환 환율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국채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금리에 대한 내용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주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에 볼 수 있는 거는 CDS 프리미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분명히 채널 돌리면 또 잘난 체하는 친구 하나 나와요. 2000년 초반 중반에 윤정도한테 방송국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서로 90도로 인사했지. 윤정도는 겸손한 척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윤 대표님 저기 방송 원고 좀 제가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왜? 2000년 초반 중반만 해도요. 정보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정보 찾는 방법도 몰랐고 다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야 블룸버그 단말기 활용해서 잘 사용을 했지만 인터넷이 지금처럼 또 아주 활발하지도 않았고 결론적으로 이제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쪽의 내용을 경험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런 뉴스 내용에 호들갑을 떨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CDS 프리미엄이 지금 27bp까지 올랐었단 말이에요. 2020년 6월 수준인 28bp? 그래 거기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냐? 아니라는 거. 전혀 아니란 얘기야. CDS 프리미엄이 뭔데? 지급 보증이에요. 지급 보증이라는 거예요. 저 내용 찬찬히 읽어보시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교육 받으면 돼요. CDS 프리미엄이 튀어나올 정도로 진짜 흉악한, 흉흉한 시장 상황이 된다면 예 아빵님 오래간만에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아빵님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조심스러운 거야. 우리 다음 주에 5분, 저까지 6명 이렇게 해서 번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맛있는 술 맛있게 또 문나님 주장대로 낮술 먹어요. 낮술 토요일날 낮에부터 먹어요. 낮에 일찍 먹고 일찍 끝내요. 뭐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몇몇 분들만 모이니까 개별적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한 뭐 내일이나 다음 주 내일 반등 나와야 되겠고 시장도 내일 못 나와 반등이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되죠 제대로. 어찌됐건 지금 뭐 미국 쪽의 기준도 그렇고 유럽 쪽의 기준도 그렇고 일단은 최악의 저점에서는 조금씩 돌리고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CDS 프리미엄이 지급 보증이에요. A하고 B가 채권 관계를 거래를 했는데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라고 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B의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 지금 자금 경색이 왔다. 이런 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CDS 프리미엄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가 갑자기 나타나. C, A, B, C. 그러니까 C가 나타나서 야 A야, 너 B한테 돈 빌려줬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야 KB금융아, 너 우리 투자금융에 돈 빌려줬지. 1억 빌려줬지. 그 1억 이자 비용 얼마? 3% 받고 있어? 야 근데 지금 흉흉하지? 돈 못 받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내가 KB금융아 우리금융투자에 빌려준 돈 1억? 우리금융투자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지급 보증해줄게. 대신에 돈 줘 나한테도.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나는 손 안 대. 우리금융투자가 돈 빌려갔을 뿐이고 나는 그 돈을 안 썼어. 안 썼는데 그냥 내가 얘가 못 갚으면 깐부도 아닌데 내가 갚아줄게. 대신에 이자 비용 나한테 줘. 그럼 C인 나는 신한금융이라고 치면 신한금융은 일단 돈을 낸 건 없어요. 내 돈 빌려준 것도 없어. 내가 쓴 돈도 없어. 다만 B가 쓴 거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해주면서 나한테 이자 내놔. 그게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의 그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리먼 브러스 때 699pp까지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지금 아직까지는 CDS 프리미엄 시장에서 얘기 안 나오죠. 아마 분명히 채널 돌리면 저쪽 채널에서 얘기 나올 거야. 윤정도한테 배웠다는 그 돈 받고 시황 판단은 그냥 반. 외국인들 거 훔쳐다가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오는 얘기처럼 하고 시황을 1년에 얼마 해가지고 팔고 환불없어 이렇게 하고 팔잖아요. 자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물며 2008년도의 기억도 없단 말이야. 그래놓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낮아졌던 굉장히 많이 낮아졌던 CDS 프리미엄이 100bp를 넘겨서 이 큰일 났습니다. 뭐 난리를 치고 쌩 난리를 치고 2016년도 브렉시트 때 82bp까지 올랐으면 뭐 난리를 치고 얘가 699bp가 7% 수준이라는 거예요. 6.99% 6.99%를 이자율을 낸다는 거야. CDS 프리미엄에 대한 지급 보증에 대한 이자율을. 지금은요. 조금 전에 기사 보셨죠? 22일, 23일 이게 매일매일 나와요. 27이에요. 27. 0.27%.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의 흐름이 0.27. 글로벌 시장의 CDS 프리미엄 자체가 그렇게 지금 가파르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떻게 움직인다? 699bp가 올라와. 이 당시에 LG그룹 인사위원께서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또 LG화학 CEO 역임하시고 LG그룹의 인사위원으로 계셨던 42년생인가 44년생이세요. 리본 터질 때 전화 와서 문의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우리 회원이셨으니까 몇 년간. 윤 대표님 이번에 KB금융에서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4%짜리인가 6%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채권을. 너무 자금 경색이 심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채권을 사는 게 맞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솔직히 리먼 브라더스 이게 진짜 대공황의 사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현금 자산이라는 게 현금을 쥐고 계신다는 게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시든가 뭐 금이든 뭐든 근데 뭐 포트폴리오가 다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신 상태니까 다만 이제 채권에 투자하실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신 세상에 그런 금리를 우리나라 KB금융 또 우리나라 금융지주사가 발행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이지 않겠느냐.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금융시장에 뭉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채권들이 꽤 많았었죠. 응? 어찌됐건 지금은 이 CDS 프리미엄 자체가 아예 이게 직경탄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예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예. 결론적으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 금리 제로금리는 경기를 부양하는 기준에서의 최정점이다. 완벽한 경기 부양책이다. 근데 그것은 이제 금리를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그만큼 지표가 살아나 있는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2000년도에 2003년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항상 시장은 강세를 띄었다.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악화돼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금리 문제 끝나서요. 두 번째 환율.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1,300원을 넘기게 된다면 그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다. 1,200원을 넘기는 시점에서는 요거 좀 가파른데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옳다. 근데 이제 막 1,200원 터치 정도뿐이 안 되고 앞전에 1,200원을 넘겼던 흐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방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벌써 이미 붕괴될 거야 라는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의 엔화의 추세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엔화의 추세가 강세로 연출되지 않고 여전히 약세다. 자, 두바이유의 흐름이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든 뭐 브렌트유든 상관없습니다. 두바이유를 보는 이유는 요 설정 기간이 두바이유만 가장 멀리 나와요. NH투자증권에서는. 요 데이터도 코스콤에 돈을 내고 사다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이런 거를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NH는 4년인가 5년뿐이 안 보여줘요. 그 이상의 돈을 안 냈어. 근데 삼성인가는 더 길어. 7년인가 그 이상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차이 때문에 두바이유를 보게 되는 건데 두바이유의 흐름이 말 그대로 지금 우려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안 하시는 일반 분들하고 말씀하실 때야 뭐 전쟁에 관련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 만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저분한테 내가 덜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1% 이상이에요.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방송에서 무슨 뭐 종목 상담한다고 전화 받고 그러면 전화 딱 해서 말씀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가 문제예요? 그럼 황당할 거야. 답변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 뭐가 문제긴요? 전쟁이래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뭐가 문제인데 시장이 빠지는 거야? 아니 그럼 전쟁이 나면은 뭐가 문제지? 경기가 안 좋아져.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지표 반응이 어떻게 나와? 상품 시장 어떻게 나와? 방금 당신이 전쟁 났으니까 에너지 가격 오른다면서.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며. 그게 우려된다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경제 제재하고.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우려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진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원자재 가격 이때처럼 폭락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0000 갑시다. 저도 힘들어. 응? 숨차. 목도 아파. 알아듣겠다 0000. 못 알아들으면 뭐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패닉에 빠져서 투매해야 될 상황인지 무조건 버틸 수는 없지만 진짜 내 종목을 잘 살펴봐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압축을 해야 될 상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냐고. 목 아파 죽겠는데. 광고해야지 광고. 오늘 HMM 대박이었죠. 대성에너지 상한가요. 막 이러면서 광고해야지 광고. 우리 고객님들은 주력주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뭐 윤정두는 뭐 오늘 뭐 계좌가 막 우리 고객분들이 뭐 그냥 막 200% 300% 올랐을까봐 대성에너지 몰빵하고 한국석유 몰빵했을까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시겠다 하시면 0000. 응? 그래 5군데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 분이라도 어때? 응? 그렇잖아요. 오늘은 정회원님들의 접속이 몇 분이라도 더 계세요. 우리 홈페이지 쪽을 통해서 접속하신 분들이. 유튜브 쪽은 반토막이야 접속 인원이. 장이 어려우니까 뭐 소주 한 잔 드시고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패닉 상태에서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종목 압축하고 옥석 가리기에서 압축하고 바꿔 놓으시지 않으면은 더 힘들어져요. 시장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느냐? 여태 얘기했잖아.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큰 문제가 없더라. 자, 여기에서 도서 한 권 드립니다. 시황 보실 수 있는 도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쪽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유료 방에도 VVIP 방에도 오늘 희한하게 VIP 방은 조용하세요. 오늘 VVIP 방은 분위기가 안 나빴단 말이에요. 서로들 격려하시고 뭐 이 또한 지나가리. 예전에도 전쟁 나고 난 다음 바로 뭐 V자형 폭등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도서 한 권 통으로 올려드립니다. 통으로 도서 한 권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육마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다들 버거우시죠. 당연히 버겁고 힘듭니다. 근데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왜? 하이닉스가 13만 원에서 13만 원대 야 대박이다 13만 3천 원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방에 무슨 만 원을 뺍니까? 펀드멘탈이 훼손된 것도 없는데 또 아니 LG화학이 뭔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LG화학이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면 이맘때쯤 되면 또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2차 전지 산업 빼나가지 않았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2차 전지 산업을 빼나갔든 뭐했든 연결돼 있잖아요. 실적의 범위가. 근데 뭐가 문제가 돼? 결론적으로 객관성만 잘 가지고 보시면서 시장 대처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시황은 문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 저러한 흐름이 연출된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잘 가는데 물론 뭐 무조건 바닥을 찍고 있다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어떤 거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부분들 다 보시면서 지표가 여전히 확장 국면이구나 긍정적이구나. 제발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확장 국면의 지표가 둔화되지 않기를 기대를 한다. 100% 둔화되고 무너질 거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미 외환시장, 상품시장, 채권시장에서 요동을 쳤을 것이다.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요동을 쳤다, 뭐 상품도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품이 폭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는 대공황을 우려해서 폭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결론은요 안정화될 수 있는 흐름이다. 안정화될 수 있는 흐름이다. 여기서의 옥석 가리기. 근데 저는 코스닥 쪽에서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은 어차피 LX 세미콘뿐이 없는 것 같아요. 20위 안에서는. 어찌됐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실적주를 보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반등 탄력이 강하게 연출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도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실적이 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15배 납니다. 15배. 순이익은 12배가 나요. 근데 시가총액만 LG에너지솔루션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과도하죠. 비중 채워야 될 쪽 비중 채우고 나면은 나머지 유통 물량 보호해서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중을 채워야 되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채웠잖아요. 그들은 바보냐 펀드 매니저인데 왜 높은 가격에 샀냐. 돈이 들어왔잖아. 2차 전지 사달라고 돈이 들어왔잖아. 근데 환매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 안 채웠는데 주가가 폭등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안 채웠는데 2차 전지주들 폭등 나왔었잖아요. 사실상 LG화학도 사실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책임질 거야? 펀더멘탈상으로 이거 고평가인데 이거 그래서 안 샀는데 주가 올라오면 책임질 거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응?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깨지더라도 로스콧 범위에 도달하면 로스콧 그대로 내놔요 물량을. 그리고 나서 판매를 안 하면 또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은 또 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인덱스 상품이니까 로스콧은 출혈을 시킨다 할지라도 재편입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물량은. 그 보호에서 풀린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요건은 나오죠. 그 물량을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을 때 2차 전지 섹터에 돈이 이제 다 소진됐을 때 추가적으로 제한적으로 들어올 때 지금 많이 깨져 있으니까 낙폭과대다 해서 들어오는 돈도 일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간접 상품 돈 들어오는 거 그런 건 어떻게 들어와요? 폭등이 나오니까 그때 따라붙는 간접 상품에 잔고가 많이 생기는 거죠. 결론은 자력으로 하이닉스가 2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위가 안타깝게도 LG화학이 지난 12월 29일 날, 12월 말일 날 마지막 거래일에 시가총액 9위였어요. 그게 6위까지 땡겨져 올려져 있어서 자력으로 4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자력으로 4위까지. 근데 한순간에 LG화학도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LG화학이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1조 미만, 영업이익 1조 더 밑으로 순이익까지도. 그 순이익이 2조 8천억, 그럼 대략 3조라고 잡고. 그리고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지분이 81.8%인데 지분 가치를 50%만 인정한다. 할인을 한다. 좋아. 50%라고 하자.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에 40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인해서 40% 정도. 40조 원 정도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39조인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나 써놓은 거는 뭐였냐면은 물적 분할이 됐으니까 그거 빠져나갔으니까 LG화학의 자체적인 시가총액은 40조 원이 맞다. 할인 요인 작용해서. 그러면 자기의 실적이 2조 8천억인데 3조라고 잡고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의 PER이 8배이니까 8배 수준 잡아주고 그럼 38에 24, 24조 원이에요. 24조 원에 그러면 15조가 프리미엄이라고 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지금 80조 원 정도인데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가 80조 원이야. 50% 할인해줘도 40조야. 자체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성 다 필요 없이 LG생명과학이나 이런 쪽의 성장성 다 필요 없이 앞으로 성장성 소재 쪽이나 이런 거 다 진행하는 다 필요 없이 LG화학의 화학 실적만 놓고 잡아도
3조 수준에 24조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8배 PER이면 그럼 자산가치에서 50% 할인해줘서 40조면은 얼마예요? 64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7천만 주짜리 64조면 얼마예요? 7, 9, 63 얼마예요? 그러면은 90만 원. 90만 원이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 무슨 헛소리야. 90만 원 어떻게 가. 105만 원 찍은 종목이에요. 물적 분할 나오고 이 얘기 나오고 나서 58만 8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2달 보름 만에 58만 8천 원에서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리콜 2번 당하고 2달 만에 58만 8천 원에서 105만 원을 찍었다고. 그럼 물적 분할에 대한 악재는 아예 없다는 얘기네. 악재면 어떻게 105만 원을 찍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물적 분할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을 뺐잖아. 아니 물적 분할해서 뺐으면 더 좋지. 뭐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 적자 부분 다 이제는 책임 안 져도 돼.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시설 투자 부분 책임 안 져도 돼.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해? 이번에 IPO 해서 돈 이빠이 땡겼잖아요. 그걸로 쓰는 거지. 실적이 나면 LG화학의 연결 실적으로 잡히지. LG화학을 지금 지분이 제로야?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이 제로야? 아니잖아. 왜 그래요 자꾸. 가지고 있을 때나 안 갖고 있을 때 기준에 가지고 있어도 지금 영업마진이 적자여서 맨 싸질로만 놓고 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번에도 리콜 사태 나와 3천억 영업이익 까놓고 갔잖아요. 얘가. 근데 그게 빠지면서 오히려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분 가치는 있어. 거기다 돈도 무지하게 펀딩 받았어. 성장성 끝내준다며. 그리고 81.8%를 다 갖고 갈까? 예를 들어 30% 블록딜 한다고 칩시다. 30% 블록딜. 그걸 막 블록딜을 막 할인율을 막 몇십 프로 할인율을 주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럼 30% 블록딜 해가지고 그거 30%면 얼마냐고. 30%면은 지금 기준에 30조 원 아니에요. 할인해줘서 25조는 받겠네. 예를 들면 그 25조 현금 어디로 가? 어디로 가기는 LG화학이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 아니 지분 81.8% 갖고 있는 거를 그거를 지분 가치를 인정을 안 한다? 어디서 그런 분석이 있어? 그래서 50% 할인해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LG화학에 대해서 이번에 12월 말에 찍힌 60만 원 초반 그게 이번에 이탈된 거예요. 시장 400포인트 깨지면서 이탈된 거야. 정확히 따지면 350포인트 깨지면서 61만 원 바닥에서부터 10% 넘게 빠져버린 겁니다. 시작은요. 350포인트 빠졌다고. 왜 얘만 못 살게 굴어. 시가총액 9위에서 지금 어찌됐건 7위라고. 내일 현대차에 또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SDI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는 삼성 SDI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는 LG화학의 펀더멘털이 월등히 높죠. 2차 전지 포함 화학까지 실질적까지 그 실적을 보여드릴게. 오늘 제가 그 실적을 빼버렸거든 사실. 그거 설명하기 방송에서 설명하기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빨리빨리 나와봐라. 빨리빨리 시간 없다. 응? 어제도 빼버렸네. 그럼 113회차 봅시다. 아이고 목 아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고 지금 가슴이 찢어지시겠어요.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윤정도한테 가입해 계시든 어디 다른 데 이상한 데 계시든 내 자산이 다 깨져 내려갔잖아. 녹아버렸잖아. 그럼 여기서 살 방법을 찾아야죠. 얘기하잖아요. 종목 압축하고 돌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가고 힘겹겠지만 자신감 갖고 말도 안 되는 종목들 갖고 있으면서 그냥 막 죽은 놈 뭐 잡는다고 그냥 그거를 막 붙들고 늘어져서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주냐고. 신풍작 갖고 있어 만약에 80% 손실이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고. 시젠 갖고 있어 60% 손실이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고. 무슨 헬릭스미스 이름 이상한 거 갖고 있어.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고.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어금니 악물고 앙당 무세요. 그리고 매도 클릭하세요. 그 원금이라도 빨리 빼내서 SK 하이닉스입니다. LG화학입니다. 그리고 여타 주력주입니다. 그렇게 잡아가세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시가총액의 차이점 10조 정도 난단 말이에요. 지금 밀려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도. 근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낙폭과대주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문제고, 응? 다른 전문가 문제 여러분들은 핑계 댈 거 없어. 윤정두가 지 동료들 욕하는 건 괜찮아. 여러분들은 욕하시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이 잘못이야. 뭐가? 능동적이질 않잖아요.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의 주식수도 모르잖아. 몇 주 있는지. 그 회사의 주식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몇 주가 있는지,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막연히 들고 있잖아. 아이고 GSE는 상한가 같다는데 이러고 계시잖아. 투자 주인지, 시가총액이 100조가 1000억이 안 됐던 애를 단기적으로 들어올린 거, 그게 실질 매매가 가능한 건지 정확히 보시자고. 정확히 보시면 봐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5조 9천 16조라는 얘기예요. 얘 1조야.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빠져? 시장이 좁으면 안 빠져도 돼요. 왜 빠질 이유가 없지. 얘도 유통 물량 별로 없는데.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영업이익이 16배고 순이익이 12배 이상인데, 12배가 뭐야? 8천억 대비해서 12조면 지금 PER이 7배로 7배. 말이 됩니까? 에? 말이 되냐고. 네이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대표 업종, 대표 종목이에요. 응? 그리고 카카오하고 LG화학 순위가 바뀌어버렸죠. 지금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실적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에 영업이익 1조 6천억, 삼성바이오로직스 6천억, 카카오 9천억, 얘 4조야 4조. 네이버는 성장성이 좋고, 아니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라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81.8%라고. 물적 분할하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어?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 지분 50%인데, LG화학 외국인 지분 50%인데 1월 이후에 주구장창 180만 주를 샀는데 2% 이상을 샀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어? LG화학 일로 와봐. 야 물적 분할하고 우리 50% 넘게 갖고 있는데 이게 확 그냥 막 그냥 대주주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돼야지. 그게 악재면. 지금 단가가 90만 원이 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90만 원이 넘고 손실률이 오늘 기준에 거의 50% 돼버려요. 지금 LG화학도 다른 것도 빠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 그렇다면 시장이 전쟁 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기 때문에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근데 윤정도는 안 깨질 겁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저런 지표를 보여드린 거야. 이 지표가 이런 상태라면은 이거는 패닉 상태 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융시장이 멀쩡합니다. 그럼 여기서 옥석가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어렵지만 압축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답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진짜 어금니 악물고 업종 대표 주인 게임주 마지막으로 딱 갖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정리해서 하이닉스나 LG화학이나 혹은 HMM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성향상 맞게.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그나마 안정성을 보고 갈 거야. 하이닉스 쪽으로 갈 거야. 물론 삼성전자가 좀 더 변동성이 안정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평상시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들어간 거라면, 나 카카오 게임즈 고점에서 너무 많이 다 필요 없어. 오늘 당장의 기준에서, 어제까지 갖고 있었는데 오늘 당장의 기준에서 비슷하게 깨졌고 둘 다 과도하게 깨진 상태라면, 혹은 카카오 게임즈가 덜 깨진 상태라면 SK하이닉스, LG화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변동성이 이게 더 좀 크고 스윙이었는데, 그러니까 HMM까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100%다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도 우리가 거래량을 200만 주, 250만 주까지를 들여다보면서 지난주 초반까지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아놨었는데 거래량 자체가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반등 나올 때 거래가 터져주면 좋은데, 반등 나올 때 거래가 제한적이라면, 지금도 제한적이었고 그때도 제한적이라면 그건 버거워진다. 그럼 지금 거래가 터져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은 아이템에서도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력주로 놓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의 LG화학 기준에 낙폭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50% 깨져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식의 해석을 해드리든 오늘 그랬잖아요. 장중에 다른 종목 윤정두가 손가락 할 자격도 이제 없었다. 손가락질을 할 자격도. 셀트리온 60% 빠졌죠. 뭐 카카오 뭐 50% 빠졌죠. 신규 상장주들 카카오뱅크든 크래프톤이든 SK바이오사이언스든 뭐 50% 60% 70% 빠졌죠. 그 손가락 할 자격도 없다. LG화학이 50% 가까이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10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50% 가까이 깨져버렸잖아요. 다만 거기서 이제 돌릴 수 있느냐의 기준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먼저 놓고 본다면, 그리고 수급 범위, 유통 물량, 누가 잡고 있는지, 그래서 압축 기준을 다시금 설명해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나 뺐어요. 그러면은 수익 종목 우리가 이제 오늘 3개를 정리합시다의 기준이 잡힌 거야. 그죠? 다 압축해버리자. 그러면 너무 힘겹지만 SK이노베이션 너무 힘겹지만,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정리를 하게 된다면 LG화학으로 같은 화학 종류와 같은 2차전지 기준에 LG화학으로 압축합니다. 압축을 한다면,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압축한 거 뭐예요? IT 수익 종목 중에서 4종목이 있는데 IT 수익 종목 뭐뭐 있어요? 사실상 개별의 기준이지만 주력은 주력대로 있고, 그럼 개별의 기준이지만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근데 주성엔지니어링, DB하이텍은 오늘 그나마 빨간불이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줬어요. 최근 며칠 동안에. 주성엔지니어링은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심텍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중간에 압축을 했죠. 근데 디스플레이는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서 과하게 밀려있지만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지금 이제 따지면 가격 메리트 없는 쪽은 없어. 하이닉스는 가격 메리트 없어요. PER이 7배인데 PER 7배짜리 지금 기술주가 어딨어. 투권 들면 하이닉스도 8%씩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의 기준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잘라낸 거죠. LG이노텍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졌지만 LG이노텍이 어제 또 거래를 터트려 놨었고, 120% 상승 이후에 25% 조정받고 돌리는 과정에 거래가 일부 수정돼 있기 때문에, 수반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정의원님들도 계시고 무료회원님도 계시는데 똑같이 오픈해드려요. 이번에 그래서 결론은 중간중간에 이러는 그 기준점의 흐름들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론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주력주가 4개가 있죠. IT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때 압축의 기준에서도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로 압축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의 저평가 상태의 변동성이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로 압축하지도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시장이 만약에 더 밀린다 했을 때 하이닉스 변동률보다는 제한적이야. 그죠? 누적적으로 삼성전자는 180%, 하이닉스는 380% 올라와 있는 거예요. 2015년 말 대비. 이해되세요? 둘 중에 한 종목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만약에 둘 다 갖고 계시는데 꼭 압축을 하고 싶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나는 좀 빠른 변동을 보고 싶어. 좀 더 밀리더라도. 그럼 하이닉스로 압축을 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도저히 시겁했어. 못하겠어. 이제는 진짜 참 난 못 살겠어. 변동성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 그럼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삼성전기와 LG전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안타깝게 삼성전기와 LG전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가 둔화돼 있어요. 저평가한 것도 맞고 누적 범위에 놓여져 있는 수급도 맞아. 근데 거래가 없어. 제한적이야. 그러면서 질질질질 밀려. 돌릴 때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급격히 돌린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로 압축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장중의 기준에서 그렇게까지 설정하기에는 지금의 시장 변동률이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얼마 전에 1월 저점을 깼을 때에 1월 저점 내려왔을 때 그 지수는 아니고, 물론 종목마다 1월 저점을 우리 종목에서도 깨고 내려간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고점을 치고 넘기는 종목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사실은 치고 넘긴 다음에 눌림이잖아요. 주력은 아니지만 수익 기준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상 최대치 고점 24,100원 그 근저리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고, 차이가 일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IT는 마지막 압축 기준이 둘 중에 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는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어쩔 수 없이 제거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곤목선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돈 받았으니까 네가 그것까지 다 해내.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성향을. 응? 그 네 종목에서 그러면 한 종목의 기준인데 뭐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 됐든 거기까지. 그리고 시장이 더 흔들려. 진짜 더 흔들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흔들림이야.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기, LG전자도 안타깝지만 죄송스럽지만 윤정도를 욕하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을 합니다. 끝. 그때 쫓아오셔야 되는 거고 실패가 돼도 선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범위가 만약에 현대차 기아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도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 현대차 기아를 10월 이후에 매수 사인을 낸 적이 그다지 없어요. IT 네 종목에서도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 사인 나갔어. 그리고 주력주 IT, LG화학 자동차 기준에 LG화학 위주로, 그러니까 IT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LG화학 위주로 문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월 이후로 따지면은 시장보다는 안 밀렸지만 1월 이후로만 따지면 근데 12월 11월에 가입하셔서 편입하신 분들은 손실률이 만만치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은 LG화학은 유지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수급 범위, 예? 유통 물량 자체 없어요. 외국인 지분 50%를 넘어. 대주 지분 40% 수준, 둘이 합쳐서 90% 수준의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 7%뿐이 안 돼. 뭔 7% 가지고 그렇게 개인들 죽이려고 주가를 뺀다? 외국인은 바본가? 50% 이상 갖고 있는? 어찌됐건 하여간에 LG화학은 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압축을 해도.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자꾸 뭘 어떤 다른 생각을 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현대차 기아 부분이 상대적으로 사실 덜 밀렸는데 다 떠나서 이들도 오늘 밀릴 때 거래량이 터졌고 평상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느 쪽이 먼저 돌릴까를 심사숙고하잖아요. 우리는 낙폭과대주 펀더멘탈 안 되는데 V자형을 기대하는 뭐라 그랬어요. 수익 났다가 맨 마지막에 손실 나서 손절한 위메이드 8천억에서 7조 5천억 왔잖아요. 그리고 3조 원대잖아요. 낙폭이 과대해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펀더멘탈이 사실상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우리는 다날 안 들어갔나? 비덴타 안 들어갔나? 그런 종목 거품 빠질 때 어떻게 돼? 상상을 초월 없이 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우리는 셀트리온 수익 안 내봤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깨져 내려가죠. 근데 깨져 내려가는 것까지 좋은데 V장으로 나올 수 있다? 분식회계를 떠나서 실적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 3위 하던 애가 지금 10위 한 애도 없어요. 실적이 안 돼.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5위에 있는 것도. 유통 물량 자체가 없거든. 대주주가 다 갖고 있고. 어찌됐건 결론은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그럼 마지막 자락에 돌릴 때에 거기서 반등 수익을 잡아내는 방법뿐이 없어요. 안 그러면 다 정리하고 쉬는 방법뿐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내가 갖고 갈 건 다 가져가고 응? 그나마 주력이라 다행인데 내가 갖고 갈 건 다 가져가시고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우크라이나의 변수가 터지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길어질 수는 있어요. 뭐 러시아가 금방 철수해? 안 해.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11시 53분이죠. 이것들로 아래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승질나게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나스닥 지수 지금 1.5%야. 낙폭 따줄이고 있어. 지들만 안 빠져 아주 그냥. 어? 우리나라 그냥 다 두들겨 패놓고 말이야. 지정학적 리스크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지금 여태까지 목 쉬어가면서 시황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윤정도는 다 돌린다고 본다니까? 그러면 투 건들면 LG화학도 9% 움직여. 윤정도가 올린 게 아니야. LG화학 투 건드니까 9%씩 가버리잖아요. SK하이닉스 투 건드니까 막 8%씩 가버리죠. 95,500원까지 내려올 때 저거 어떻게 돌린다 상상도 못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자는 거예요. 실적이 있는 거 아니면 못 가요. 실적이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에? 같은 뭐 2차 전지? 어찌가 같은 2차 전지가 될 수 있어요. LG화학은 저실적은 다 화학인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기준에 오늘까지 해서는 그 정도 패닉이 아니어서 수익 종목에서의 압축을 권해드렸는데
조심스럽게 솔직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확 잡아서 그렇게 설정을 할까까지 고민을 하다가 IT 주력 4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력은 7개뿐이 없어. IT 주력 4개. LG화학, 자동차, 완성차 2개. 끝.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갖고 계시면. 그리고 LG화학인 거고. IT 4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인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이후에는 SK 하이닉스. 이건 뭐랄까 면피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10월 이후에는 SK 하이닉스. 지금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문자 나가요. 그러면 압축을 예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성향에 대해서만 야 이게 시장이 더 깨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로 압축을 하셔도 되고 대신에 돌릴 때는 좀 더디게 돌린다. 더디게 돌릴 수 있다. 무조건 더디진 않아. 지난 2020년 10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들어 올려질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똑같이 75%, 79%, LG화까지 또 자동차 100%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시가총액 1은 들어가고 그러지도 않아. 주성 엔지니어링이 뭔가 좀 20% 가까이 매집하고 아예 안 돼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주력으로 그렇게 확대할 수 없어요. 시가총액 1조에 언제 어느 때 수급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결론 됐죠? 압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까지 1년 내내 압축을 못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축입니다. 그러면 응? 조금 더 빠른 원금 회복하겠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IT 4개가 있는데 삼성전기, LG전자의 거래대금이 지금 사실상 안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사실은 소외됐다는 거야. 윤정도는 저평가니까 쥐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대신에 10월 이후에는 계속 하이닉스만 IT는 편입을 했고 거의 응? 문자 갖고 못 온다 그래도 나 샀는데 그러면 하이닉스로 지금 압축할 수 있다. 공식적인 문자는 오늘 라이브 방송 녹화한 거 올려드렸잖아요. 공식적인 거에서는 스윙에서 일부 옮기는 거고 나머지는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로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내일 기준의 상황 봐서 반등 탄력이 원하는 수준으로 턱 하고 터질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나스닥이 지금 1.44로 낙폭이 줄었다. 지금 뭐 한 3%, 4%, 5% 밀려 있어야 되잖아. 원래요. 쥐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더 크게 분쟁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압축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뭐 히트 치고 싶고 빨리 끊어내고 싶고 마무리 짓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자 이번엔 거래량이 HMM에서 대박 터졌어요. HMM으로 몰빵해서 20% 거기서 손실 메꿉시다. 그랬다가는 6개월 못 견뎌요. 아니 뭐 시즌이 아니라 HMM을 뭐 하려고 봐. 그렇게 따지면 GSE나 대성에너지 딱 꽂아놓고 자 이거 몰빵합니다 해가지고 더블 났죠. 이젠 됐죠. 뭐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라이브방에 계신 분들 또 교육방에 계신 분들이 전부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내일 당장부터 계속 보내세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럼 윤정도가 똑같이 꺼내놓고 자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손이 안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다가 또 하루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계속 괴롭히는 거야. 저를 괴롭히는 거야. 계속. 미안한 게 어딨어. 내 자산이 깨졌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내가 도저히 뭘 어떻게 잘라낼지 몰라. 그럼 갖고 오세요. 그럼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더 시원하게 얘기하지. 아무래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IT 4종목의 기준이다 보니 지금처럼 고해성사하듯이 얘는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으니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종목이야. 그럼 어떻게 해? 짤없지. 얘가 이 상태에서 펀드멘탈이 뭐 된다 안 된다의 기준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지금 거래가 수반됐다 안 됐다. 첫 번째가 펀드멘탈, 두 번째가 수급 매집이 돼 있느냐, 세 번째가 지금 현재 거래가 형성돼 있느냐. 안 돼? 셋 다 안 돼? 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저평가인 상태의 종목이야? 필요 없어. 매도. 한전이 무슨 PBR이 0.2배야? 필요 없어. 매도. 자선사업해요?
매도해서 그럼 살아날 종목으로 압축해야지.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내 종목 물려갖고 못 가. 회원가입 못해. 나 이거 해결하면 갈게. 어느 세월에? 그 종목 해결되려면은 어느 세월에? 그러면 좋은 종목 다 튀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맨날 전화하면 그거야. 이번에 팔아가지고 내일, 이번에 팔아서 내일 모레, 이번에 팔아서 3일 후에. 결국은 안 오세요. 안 오시고 맨날 내 종목만 붙들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일부 팔아가지고 이제 늦게 이제 따라 붙는 거야. HMM 말씀드렸잖아요. 25,250원 할 때, 25,250원까지 밀려 내려와 있을 때 15일 날, 또 16일 날 종가 또 보합이야. 25,250원이야. 이거 3만 원 넘기고 3만 2천 원, 3만 5천 원 넘어가면은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빨리 오는 거고, 4만 원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쌩 난리가 날 거다. 여기저기서 동네방네에서 야, HM이요, 와, 우리는요 저 바닥에 샀고요. 그럼 그때 들어오셔요. 또 그 흔들리면은 또 뭐 5만 원, 예를 들어서 5만 원 넘겼어. 그 오버슈팅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 비중 더 싣고 난 다음에 그때 꺾이면 이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인 거지. 비중 조절을 처음부터 못했으니까. 하여 결론적으로 제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면은 굉장히 언짢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왜? 윤정도 네가 LG화학 사라 그랬잖아. 공식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윤정도 네가 삼성전자 좋다며. 야, 하이닉스 13만 원에 걱정 없다며.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언짢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세게 말씀을 드려서 나 선장이에요. 선장 믿고 쫓아오세요. 그게 아니시면 쉬시든가 아니면 다른 배를 타세요. 근데 다른 배를 타서도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객관적인 걸 보세요. 윤정두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얘는 실적이 도저히 안 되는데? 아니 대주주 지분이 왜 이래? 아니 왜 대주주 지분이 얘는 10%뿐이 없지? 객관적인 걸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삼성전자도 8만 원대, 우리 방에서 삼성전자도 8만 원대가 뭐야? 9만 원을 넘긴 적이 별로 없지만도 9만 원 근처에서 편입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LG화학은 뭐 100만 원 넘어갈 때 차익 실현합시다 그랬나? 아니야. 편입이었어요 그때도. 응? 지금의 기준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예요. 오늘 완전히 저도 멘붕. LG화학이 고점 대비해서 47%, 48%. 이건 아니지. 그냥 막연하게 아닌 게 아니라, 야, 이 지금 실적에, 물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보면은 가지고 있는 이제 지분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게 맞아요. 지주사들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LG화학의 본인의 그 실적에, 그리고 무슨 뭐 81.8% 다 들고 갈 것 같아?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요.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주력주에 대한 전략은 또 내일 또 잡아드리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막상 또 아침에 매매를 하려다 보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유료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좀 빨리 넘겨서 하이닉스의 그래서 기준점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 어떤 거? 하이닉스의 지금 펀더멘탈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뭐 어지간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의 PER이 7배다? 저평가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된다? 반도체 업황까지도 둔화돼 버린다? 그러면 실적 예상치가 순이익이 올해 10조 3천억을 예상했다가 1월 28일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12조 수준으로 꽝충 뛰어 올랐죠. 근데 그 순이익 12조 수준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으면 무슨 12조야, 개뿔이나 7조로 뚝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7조면은 지금 90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ER이 한 방에 13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평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얘만 저평가 아닌가? 전체 글로벌 시장의 패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공황, 누가 실적을 낼 수 있는데, 경기가 둔화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경기 활동이 지속이 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장기화되면서도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 정치적인 해법 논리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이제 러시아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 업황에 놓여진 업종군만 다소 문제가 된다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중에 제일 저평가가 누구냐는 거야. 얘란 말이지. IT 종목에서 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소형주도 좋으니까 다 갖고 와보세요 한번. 얘만큼 PER이 7.52배 낮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왜 260개나 있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자체가요. 얘보다 PER이 낮고 얘보다 PER과 PBR이 동시에 이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고 대주주 지분 35% 수준에 외국인이 51% 수준이야. 합산하면은 85% 수준이야. 85%의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들이 몇 주나 갖고 있냐고 이게. 개인들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국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훼손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얼마? 117조. 오늘 시간에서 3% 빠지고 있지만은 뭐 시장 지금 IT 쪽에서 저 정도로 그냥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이것들이 공포감만 줘놓고 마이너스 1.35에 지금 마이너스 1.35, 1.35 지들 밀린 것도 없어 여태까지 하루 휴장해가지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혼날라고. 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봐보세요. 시가총액 117조예요. 오늘 기준으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플러스 아닌가? 저 마이너스 1. 저기까지 돌려놓은 그 상황이라면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이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 녀석들이 아주 그냥.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포감 갖고 왔어요. 또 이래놓고 아침에 또 빠져 있을 수도 있어. 최근에 맨날 그렇게 윤정도 양치기 소년돼 있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개장초에 빨간불이었다가 눈 뜨고 일어나면 돌려지는 그럼 나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개파랗게 계속 깨고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악재가 소진이 안 됐다는 거고 보합권의 플러스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노출돼 있는 내용이라는 건데 심리적인 면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아쉽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3% 하락인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왜? 원체 신고가를 1월 달에 신고가를 내줬어. 1월 달에 신고가 내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갑자기 2월 달에 파산했나? 아니잖아요. 1월 달에 신고가 냈단 말이야. 하이닉스 따지면 15만 원을 넘겼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 올해. 근데 얘는 세계 3위고 3위인 걸 떠나서 분기 실적이 이번에 8월 결산법인이잖아. 11월 달에 분기 실적 얼마 나왔어요? 3조 1천억. 하이닉스는 4조 1천억. 1조가 더 나왔어 분기 실적이. 근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이래? 그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지금은 시다 바뀌었지만 윤정도 30년 전에 유학 가 있을 때 5년 동안 방학 때 가지고 야 친구야 한국 오면 내가 쏠게 가자. 방학 때 한국 가자. 방학 때만 되면 애들이 나를 안 만나고 도망다녀. 농담이 아니라 도망다녀요. 이게 왜 그래? 야 한국 가기 싫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싫대. 왜? 야 니들 나라는 대통령이 군인이잖아. 군인이 대통령이잖아. 근데 왜? 야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탈출하냐?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그 할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데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시가총액의 20% 이상 할인. 하이닉스부터 따지면 30% 이상 할증된 거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 격차를 못 줄일 것 같아요? 응? 내일 당장 하이닉스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그런데도 막상 혼자 하려고 그러면 실패하죠. 그냥 옆에서 저 변동성 나오는 거 저거 사고 싶죠, 막. 일동제약 막 사고 싶지. 윤정도가 일동제약 거래량만 터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화장실 갔다 왔더니 13% 오르다가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8%야? 피눈물 흘리고 손절하고 다시 해봤더니 또 손절이야? 6개월 안에 깡통 납니다. 농담 아니라. 23년을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받겠냐고. LG노텍 오케이.
9,600억 예상해요. 주식수는 좀 알고 계시라고. 여러분들 주식수는 2,360만 주짜리라고.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 아시잖아. 삼성전자 59억만 주. 그걸 몰라요? 그걸 알고 계셔야지. DBI테 4,440만 주. 정확히 4,440만 주. 조금 뒷자리 조금 달라. 4,439만 주요. 월봉으로 봐보세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눌려있죠. 실적이 컨센서스 예상치가 2,800억인데 3,000억 나와서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조야. 근데 올해 예상치가 4조 4천억 수준이에요. PR이 그럼 8배야. 지금 시장에 그런 종목이 어딨어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8배 나온 그런 종목이 어딨어? 심택 신고가 랠리죠. 우리 안타깝게 이거 압축했어요. 3,100만 주야 얘가. 뭐 어디 지금 뭐 켜놓고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성 엔지니어링 4,800만 주짜리에 1,000만 주 이상의 매집이 돼 있던 종목. 매집 평균 단가 지금 19,000원, 19,000원. 외국인기관 쌍끌이로 19,000원. 매집 얼마인데 19% 수준. 그거 빼고 나가려면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 왜 샀을까? PR이 10배 수준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중에서도 LG화학 말고 삼성 SDI, LG, SK 이노베이션 말고 나머지에도 PR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의약품은 말할 가치가 없고 지금 상한가 가서 윤정두도 어깨 춤추면서 대성 에너지 보셨죠? 상한가죠. 확 그냥 막 그냥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응? HMM의 경우는 PR이 2배, 2배, PBR이 6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정점이야. 시젠이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못 간 거예요. 시젠이 실적이 안 좋죠. 근데 진단키트 가지고는 정점에 달할 수밖에 없다. 실적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HMM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주가가 밀리니까 목표 주가 하향된 거고 여전히 지금 주가보다는 위로 잡죠. 실적이 일단 뒷받침돼 있으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죽어라고 사재껴. 370만 주? 아니. 하루에 500만 주도 사요. 주식수 4억 8,900만 주야. 누적으로 2,100만 주 매집이 돼 있어요. 언제부터? 10월 25일부터. 평균 단가 얼마? 평균 단가 얼마? 여기 나와 있잖아. 27,200원을 넘기죠. 목표 주가 얼마? 32,000원, 33,000원씩 막 넘어가 이제. 1차 목표 주가 다 달았죠. 32,200원 찍었으니까. 불과 6거래일 만에 25,250원에서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31,000원, 32,200원. 6거래일 만에. 하루도 안 걸르고 방송 갖고 나오고 하루도 안 걸르고 매매 사인 잡아드리고 다만 주력으로 채울 수는 없다. 얘기했잖아요. 실적이 지금 당장 순이익은 좋은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의 정점에 달할 수 있는 부분과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월등히 높게 올라온 부분과 이자 비용 감당들을 어떻게 할 거야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그렇게 어려워 시장이. 힘겨운 건 있더라도 어려운 부분은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윤정두랑 함께 가면 뭘 왜 못 이겨내. 네이버에서 찍고 들어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를 이렇게. 그럼 홈페이지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이 밑에도 사이트가 나와. JDI PT. 그럼 오셔서 요 밑에 고객센터 전화번호에서 수익이 목적 아니에요? 수익이?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가 그냥 하루 지나서 계좌가 박살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회복도 못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압축의 전략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잘라낼 거는 피눈물이 나지만 잘라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왜 안 하시냐고. 문자방에 계신 교육방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도 전부 이번 기회에 라이브방으로 오세요. 어차피 갖고 있다가 더 깨질 거 더 깨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진단받고 잘라내고 압축하세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되도 않는 종목 가지고 계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종목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대성에너지는 숨겨진 종목이야? 한국석유는 숨겨진 종목이야? 눈에 보이는 종목인데 말 그대로 분봉상의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냐? 화장실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이냐? SK 하이닉스가 숨겨진 종목입니까? 실적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종목을 찾기가 힘들어. 거기에 수급이 들어와. 10월 이후에 4조 이상을 매집해. 4%를 매집해.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근데 걔가 흔들린다고 다른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안 된다고. 그거를 잡아주는 게 멘토의 역할이라고요. 내일 하루 지나면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왜? 수익이 목적인 거지. 예? 금요일 날 수익 내버리면 되지. 개장 전부터. 아니에요? 응? 뭘 망설이세요? 뭘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원금에 훼손을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진짜 진짜 화끈냥 막그냥 이것들 그냥 웃으실 수 있어. 0.9%야 나스닥 하락이. 이것들이 진짜 윤정두가 얘기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막연한 공포감 갖지 말고 윤정두처럼 지표라도 하나 보여주면서 아니 왜 원자재가 왜 오른다고 표현을 합니까? 전쟁 났는데 경기가 둔화될 거라며. 그럼 원자재가 폭락해야지. 환율이 원화 가치가 훼손돼야지. 엔화가 초강세를 띄어야지. CDS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야지. 그게 아닌데 왜 공포감 줘서 여러분들 투매하게끔 만드냐고. 왜 투매해서 또 엉뚱한 종목 샀더니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개파락에 큰일 날 수 있는 종목을 사게 하냐고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할 땐 우리나라의 케이블 TV에 단 한 명도 윤정두 시황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걸로 생각해요. 농담 아니라. 어느 누가 지표 갖고 나와서 아마 다 원자재 오른다고 할걸? 왜? 신문 기사가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발같이도 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안 그래요? 환율의 변화가 없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은 나스닥이 0.81이네요. 결국은 S&P 500 지수가 1.25분이 안 빠져. 다우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라서 지수에 대한 의미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독일 꼬리를 쭉쭉쭉 달고 있네. 120포인트 달았어요. 1%를 달아놨네. 응? 아니구나. 더 달았구나. 230포인트를 달아놨네. 2% 가까이. 이겨내시는 수준이 아니라 수익을 잡아내시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